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있는 윤성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사실은 최근에 워낙 AI, 최근에 또 깐부치킨, GPU 이런 얘기 나와서 요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익숙해지고 계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요 AI 기술을 좀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물 요 이야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도시 건물 에너지 이야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일단 성균관대학교에 있고요. 다만 성균관대학교에 오기 전에 인천대학교에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는 과정에서 캠퍼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저는 건축공학을 또 이렇게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다루고 있고 국제저널, 저희 건물 분야의 여러 국제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 도시와 어떤 건물의 AI의 지능을 또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연구, 교육, 그리고 이런 행사들에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연구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능형 건축설비 연구실, 그리고 영문으로는 비스트 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에 관심을 갖고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또 시민 대상으로 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발표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부, 또 석사, 박사, 그리고 인천대, 성균관대 이 모든 그 이력이 다 건축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축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지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먼저 우리가 이 공대에서 건축공학은 건축물을 하나의 공학적 대상물로 바라보는 또 유일한 또 고유한 전공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일상에 워낙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설계하고 또 짓고 운영관리하는 그러한 전공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건축적으로 이렇게 드로잉하고 건축학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실제 이 건물을 구현하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나 또 환경, 설비, 에너지 이런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짓는 과정에서의 이런 시공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공 외에도 건물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고유한 전공이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렇게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또 수술하는 그런 고유한 전공이 또 의과대학이 있듯이 건축물을 또 그렇게 대상으로 하는 전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을 통해서 건물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그러한 과정의 전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건물을 잘 이해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주기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의료기술과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한 몇 년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 110. 예, 한 100년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축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 몇 년일까요? 일단 100년은 넘을 거. 예,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또 잘 관리하면 100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보다 훨씬 더 200년, 300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의 긴 생애 주기 안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여러 엔지니어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또 건물을 짓고 운영 관리하는 이러한 긴 운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 건축물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관련된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건물 생애주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또 에너지와 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또 정보와 어떤 관계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생애주기 안에서 우리가 뭐 국가의 기후변화, 탄소 중립,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건설 산업 또 건설 생애주기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인류가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로 CAD로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과학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최근에는 컴퓨터를 넘어서 AI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가 요 건설 생애 주기 안에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AI를 컴퓨터와 함께 잘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기회를 우리가 오늘 발표 안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건축공학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는 삶의 어떤 작은 공간, 또 건물, 또 넓게는 도시, 또 세상을 어떤 공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잇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로벌 맥락들을 관여하는 어떤 연구와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VR 기기, 가상 세계,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많이 또 논의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물이 실세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본 주제로 넘어와서 저희 오늘 주제가 도시건물 에너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에너지가 중요하고 에너지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몇 명이죠? 5,000명? 그렇죠. 약 5천만 명. 예. 좀 줄고 있지만 어쨌든 5천만 명. 예. 건물은 건물은 몇 개일까요? 건축물은 예. 똑똑한 친구네. 예. 건축물은 제가 뭐 알기로 통계에 따르면 한 700만 동, 750만 동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와 건축물의 이 비율을 보면 한 7분의 1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왜 나는 그 많은 건물 중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건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건물이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 산업의 약 3분의 1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여기 자료에서는 건축물 분야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다. 그리고 문제는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 수준과 또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 여러 또 좋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계속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 냉난방 이런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 있더라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고갈이 되죠. 예, 맞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온실가스 배출이 되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건축물 에너지와 연관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들의 건물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시의 건물 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도시 건물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를 중립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향들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의 국제 질서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의 어떤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어떤 역할, 이런 중요성이 또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의 리스트를 나열해 보시면 여기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이런 어떤 비율, 온실가스 이런 쪽에 기여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메인에 있고요. 또 제로 에너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에도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여기 건물 에너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10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에너지 데이터 부분에서의 기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작업반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기술을 제안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 신격차라고 이렇게 좀 할당이 됐는데요. 이 신격차는 탄소 중립 100대 기술 안에서도 선도국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어떤 격차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유형을 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신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런 분야로서 우리나라도 잘하면 선도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국토부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로드맵 과정을 보시면 건물 부분과 도시 부분에 한 3개에서 6개의 어떤 주요 토픽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를 제로로 하겠다.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또 여기 국토 쪽을 보면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어떤 녹지나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하겠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맨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성능 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여러분들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로드맵의 가장 앞부분에 이 데이터라는 부분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왜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탄소 중립하는 과정에서요. 데이터로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개선하려면 현재 상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몸무게 몇 킬로고 어떻게 내가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존 700만 동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 얼마만큼 쓰이고 있고 또 얼마만큼 비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좋은 기술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해 나가야 되는지 2050년까지 2045년까지 그런 어떤 기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 건물의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고 저는 오늘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사람이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탄소 중립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고 뭐 보고서 내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매년 보고도 해야 되고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성적으로 말로 에너지 몇 프로 절감했습니다가 아니라 매년 에너지 절감량들을 산출하고 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고 났을 때에도 데이터를 보면 리모델링 했더니 에너지가 진짜 뭐 20% 절감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절감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건물 에너지 데이터와 이 AI의 어떤 생태계는 사실은 정부, 민간, 국민, 도시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런 건물 에너지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제 보시면
데이터가 예쁘게 엑셀로 이렇게 잘 정돈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소스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예쁘게 매칭하고 정돈하는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먼저 이러한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건물들에 대한 에너지가 잘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하에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이 화면이 아닙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메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되겠고요. 저 위에 바이 토픽이라고 해서 맨 위에 뭐가 있죠? 글씨가 있어요. 예, 빌딩이 있고 또 데이터에 관련된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중요한 토픽들을 나열하고 이제 역시 제가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맨 위에 이제 건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알파벳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예, 또 이 건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건물은 아직 효율화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된 어떤 원천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에서 건물 안에서 에너지를 효율할 수 있는 소스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나 AI와 같은 이런 기술의 총칭을 봐봤을 때 에너지 시스템을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이 시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IEA에서 전망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 사용량의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 이 막대 그래프는 건축물에 막 AI나 좋은 어떤 기술들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전력이 계속 증가하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 기술의 효과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빨간 점입니다. 2040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여러 좋은 기술들이 앞으로 보급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쓰이는 어떤 용도가 새로 생기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서 에이전트 얘기까지 좀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건물 에너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건물 에너지란 무엇이냐? 이 건물 에너지란 무엇이냐? 이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이죠. 근데 건물에서 에너지가 왜 쓰이죠? 뭐 유지를 하거나 저런 조명을 맞습니다. 하거나. 예, 결국은 건물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죠. 제실자. 그러니까 제실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인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제실자 요구사항에 따라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물은 자연환경 그리고 도시환경에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건물의 실내 환경에서 제실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에너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용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이게 5대 에너지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근데 맨 마지막에 저 기저에너지, 생활에너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하시고 충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전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플러그 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용도들을 다 이제 잘 관리하고 줄여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건축물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또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단열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시죠?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또 창문이나 이런 부분의 기밀 성능을 좋게 해서 바람이 침기가 잘 안 들어오게 하는 부분, 또 자연 채광이 잘 돼서 따뜻하게 하고 또 조명 에너지를 낮추고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패시브하다. 어떤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고도 건축물이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 건축물의 어떤 기본적인 성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시브 요소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냉난방 없이 자연 패시브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 설비 시스템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냉방, 난방, 또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액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냉난방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동일한 전력을 쓰더라도 냉난방이 더 많이 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고효율 설비들을 또 하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또 건물이 이제는 에너지를 쓰는 어떤 수요처의 의미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에 태양광도 설치하게 되고 여러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의 에너지 생산량이 건물의 소비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자가나요? 건물의 태양광 시스템이나 여러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덕분에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에너지를 굳이 뭐 화석연료나 그런 거 쓸 필요가 네,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에너지를 거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잘 저장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옆에 필요로 하는 어떤 건물들의 또 전력을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를 넘어서 이런 플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관리 기술. 우리가 여기 패시브적인 요소, 액티브적인 요소,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들이 건물 안에서 도입된다고 해서 에너지 주는 게 아닙니다. 잘 운전하고 운영하고 분석하고 또 고장났을 때 대응해주는 운영 관리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에너지 관리 기술의 부분의 중요성 그리고 저 관리하는 부분을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AI가 할 수 있음을 이제 뒤에서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들을 건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만큼을 이제 생산량이 충당을 하고 더 넘어서는 이제 플러스 빌딩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고요. 여러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도입되는 거죠. 근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입된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 제가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간단한 좀 데이터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X축은 외기 온도입니다. 그리고 Y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월별 에너지입니다. 1년은 12개월이니까 이 점은 총 12개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추우니까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난방이죠, 난방. 그러면 이 난방의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울기가 높은 건물과 기울기가 낮은 건물이 있는데 누가 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어떤 성능이 좋은 건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기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기울기가 완만한 그런 건축물이 성능이 좋은 건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외기온도, 기상청 외기온도와 에너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국가에서나 어떤 상위 단계 기관에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고 보면 어떤 건물이 에너지가 좀 많이 쓰네, 좀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냉방은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따뜻한 어떤 기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냉난방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외기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어떤 기저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집에 가전이 많고 에너지를 뭐 조명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켜는 집 같은 경우는 요 값이 높겠죠. 그래서 요 기저를 낮추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요 포인트가 우리가 이 지점이 뭘까요? 이 지점. 이때의 온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기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난방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온도를 우리가 난방 시작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온도가 따뜻한 집은 조금만 추워져도 난방을 빨리 가동하는 거고요. 이 온도가 여기 내려가는 집 같은 경우는 집이 따뜻해서인지 아니면 열심히 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방을 최대한 늦게 가동하는 집인 거죠. 그래서 요 온도, 시작 온도라고 하는 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물 안에서의 에너지를 나름대로 많이 해석할 수 있고요. A 건물, B 건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건물이 일단 에너지를 더 많이 쓸까요? 예, 그쵸. 여기 여기 똑똑하신 A가 많이 쓰죠. 예, 그러면 난방 기울기를 보면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근데 B의 특징을 기울기는 높으면 왠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난방을 더 쓸 것 같은데 보면 아까 A가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시작 온도가 굉장히 낮게 있죠. 그러니까 겨울철 동안 많이 참다가 이 온도 때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켜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시작 온도가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참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 온도를 우리가 보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난방을 참아야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연결해서 지어보면 우리가 에너지 복지 이런 부분까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를 우리 MBTI 16개의 유형으로 나눴듯이 건물에서도 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에너지적인 건물의 에너지 특성을 잘 정리를 하면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BCTI라고 이건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좀 연구한 내용이고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의 MBTI처럼 건물 에너지의 어떤 유형도 잘 지표화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16개의 어떤 뭐 키워드를 해서 DLCP 요게 효율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SHWQ 이게 제일 안 좋은데 요 DLCP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제가 에이전트한테 인천시에 DLCP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인천시 구에 과연 DLCP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는 어디일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데이터와 건물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정책적으로는 이런 주황색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건물 지을 때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 이 선은 절대 넘지 마라. 이렇게 좀 뭔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 때는 건물이 운영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건물이 지어지면 이런 기울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던 그런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검은 점과 주황색을 통해서 정책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원래 설계 의도대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혹시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친구들 있어요? 디지털 트윈. 예. 없습니까? 예. 또 이게 산업에서 AI만큼이나 되게 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건물 또는 요 대상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실제 대상이 되겠고요. 이 대상을 컴퓨터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묘사한 상태가 저 버추얼 빌딩 모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데이터를 센서로 잘 수집해서 컴퓨터 공간에 넘겨주면 쟤는 아까 같은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겠죠. 이 정보는 16가지의 BCTI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의 에너지 효율일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컴퓨터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데이터 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컴퓨터 공간 안에 700만 동의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상의 건물들을 담아 놓고요. 실제 건물에서는 데이터만 주는 거죠. 또 데이터 주는 어떤 체계만 잘 갖춰 놓으면 건물 에너지의 효율에 대한 정보들을 건축물에 주거나 아니면 다음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또 아까 에너지 복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실제 건물의 데이터가 측정돼서 수집이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건물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어떤 이 장표 연구의 어떤 도전이죠. 리서치 챌린지. 그러니까 제가 건축공학에 있고 실제로 건물에서 공부를 그래도 약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에 많은 스마트 빌딩이나 막 이런 여러 기술들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여러 그 좋은 뭐 자동차 또는 여러 뭐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건축물이 막 스마트 빌딩,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아직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지만 타 산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 건물에도 좀 진짜 좋은 영화 같은 스마트 빌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도시 맥락에서 보면 스마트 빌딩이 있다면 도시에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건물에 스마트 빌딩이면 도시에는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시티가 있죠. 스마트 시티. 그래서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꽤 오랫동안 UCT, 스마트 시티, 이제 다음 단계 AI 시티인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했고 그 과정에서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가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AI를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1월에 젠슨항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AI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요. AI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AI, 퍼셉트론 AI 해서 AI의 어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단계가 되면서는 뭐 이미지도 생성하고 가짜 데이터도 생성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다가 비로소 2025년은 에이젠틱 AI 시대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에이젠틱 AI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AI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에이젠틱 AI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챗GPT, 제미나이 뭐 여러 쓰고 계시는 AI 모델들이죠. 그게 에이젠틱 AI의 어떤 형태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 위에 피지컬 AI죠. 물리 AI. 그러면 에이젠틱 AI에서 이제 물리 AI로 가면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지금 에이전트는 어디에 있죠? 어디인가? 에이전트는 지금 오픈 AI 어디 서버, 컴퓨터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실세계 에이전트가 막 돌아다니지 않죠. 근데 저 피지컬 AI 시대에는 저
GPT와 같은 AI 모델이 사람의 형상을 하는 휴머노이드 머리 안에 들어와서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컴퓨터 안에 있지만 실세계에 움직이고 보고 판단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가 뭐 저 피지컬 AI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여러 기술을 봤을 때는 조만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오늘 저 피지컬 AI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저 에이전틱 AI를 지금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 건물 뭐 이런 분야에 뭐 여러 어려움들을 나열했는데 결국은 요약하는 게 뭐냐? 건물과 도시는 우리가 하나의 공학적 대상물로 선정했을 때 무엇보다 큽니다. 지구상에 지구를 빼고 가장 큰 공학적인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도시보다 큰 게 있을까요? 건물보다 큰 게 뭐 배도 큰 배는 건물만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물과 도시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공학도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 개발하고 도입하고 운영 관리하는 게 물리적 크기가 큰 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자동차는 어떤 특정 자동차 하나를 실험실에서 잘 만들면 동일한 모델이잖아요. 거의 뭐 99% 이상 다 동일한데 건물은 우리 집, 여러분 집 다 다릅니다. 세상에 동일한 건물은 있을까요? 물론 네, 조금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또 건물이 쓰다 보면 에이징도 생기고 설비 시스템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모든 건물이 거의 이제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표준화해서 개발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전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여기 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와 같은 어떤 전문가, 건물의 어떤 전문가들이 실제 건물과 운영 과정에서 제실자한테 이런 좋은 스마트 빌딩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화살표가 굉장히 길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좋은 AI 모델을 놨어요. 그거 누가 계속 관리해 주죠? 건물의 운영 과정, 운영 단계가 20년, 30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도시 건물에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의 체계가 아직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정립해야 될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매우 길고 또 어려운 도전 과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뭘 도입하냐면 AI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고 또 복잡한 이런 부분에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소위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인력들이 배치되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을 AI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체의 개념보단 활용의 개념이다라고 조금 또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로소 이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건물들의 데이터 분석도 알아서 하고 효율도 평가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티라노라고 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라노 여러분들 티라노가 공룡 중에서 제일 세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티라노 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테크 이런 어떤 의미도 있고 저희 또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티라노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래도 좀 많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독립된 A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AI들이 하나가 아니고요.
인류의 어떤 조직의 체계, 거버넌스를 그대로 모방해서 감독관 AI가 있고요. 또 뭔가를 검토하는 AI, 그리고 실행하는 AI,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하는 AI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I 개수가 몇 개일까요? 3개. 개념상으로는 3개일 수 있지만 도시 건물에 AI를 투입한다고 하면 1000개, 10,000개, 그보다 더 많은 개수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AI를 쓸 수 있는 어떤 GPU라던가 이런 어떤 컴퓨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도 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망치와 같은 도구가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알고리즘 또는 뭐 해석하는 툴,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이걸 실행해 가지고 스스로 분석해서 결과를 냈다고 하면 이제는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요약해서 다른 에이전트한테 넘겨주고 또 그거를 평가하고 이러한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간단히 시연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원래 노래가 살짝 나왔는데 지금 조금 끊긴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보이실까요? 뭐 안녕 너 뭐하니? 어떤 사람 어떤 기능을 하냐면 건물 에너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고 또 지금은 인천시 얘기는 아니지만 종로구 강남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줘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월별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생성되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서울시의 총 에너지 생산량을 구별로 행정구역별로 정리해줘 하면 구별로 이렇게 에너지 생산량이 딱 집계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체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CPM 아까 제가 효율을 하는 인디케이터로 BCTI 1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건물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건물의 유형이 어떻는지를 물어보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유형을 집계하고요. 또 우리 EUI라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밀도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셨던 부분 잠시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등급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연면적으로 나눕니다. 그 값을 이렇게 어떤 기준 컷을 두고 A등급부터 2등급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데이터도 있고 건축물 행정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구에 A등급이 몇 개이고 B등급이 몇 개이고 이런 것들이 손쉽게 다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구멍난 데이터가 많습니다. 결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 또는 어느 구의 데이터의 결칙 현황도 물어보면 집계를 해주고 결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또 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결칙이 일어난 그런 특정 월의 데이터를 계산으로 복원을 하면 여기 보시면 7, 8, 9는 원래 없는 데이터였는데 이게 복원해가지고 채워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디케이터, BCTI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로 건물 어디가 비효율적인지를 이제 진단하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갈게요. 예. 예, 여기도 이제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물 행정 데이터를 받아보면 연면적이나 용도나 이런 층수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건축물에 창 면적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에너지적으로 분석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이 얼마만큼 놓여 있고 그 창면적 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태양 복사 측면이나 단열 측면 이런 부분에서. 근데 행정 데이터가 없어서 얘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700만 동의 창면적 비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시만요. 여기 어떤 특정 건물의 창면적 비를 알려줘 하면 에이전트가 계속 계산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네이버의 스트릿 뷰를 API로 불러와서 컴퓨터가 잠깐 이거 다시 시작할게요. 발표 자료가 좀 무거워서 아닙니다. 요거고 여기서 다시 건물 스트릿 뷰를 구해서 이 건물의 창면적 비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건물마다 이제 다 이제 수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건물이랑 넘어갔는데 영상이 하나는 요게 아까 제가 VR 얘기를 했는데 요 어디죠? 지금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죠. 그 센트럴파크에 이런 GIS를 입히고 이게 아까 그 티라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어떤 관제 환경에서 인천시 2021년에 에너지 상용을 알려줘 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영상이 여기서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점차 이런 에이전트들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런 가상 환경을 통해서 시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가상의 관제실에서 인천시나 도시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혹시 관심 있는 친구 학생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씌워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에이전트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을 보면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말을 잘 알아듣죠. 그리고 답변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하고요. 요즘에 GPT에 사용하는 어떤 유형들을 조사해 보면 예전에는 검색이 1순위였는데 요즘은 점차 상담가, 조언가 이런 어떤 하나의 삶의 일부로 이렇게 좀 용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쓰는 이 자연어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GPT를 혹시라도 어떤 코드를 짜줘, 어떤 알고리즘을 짜줘,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줘 했을 때에도 정말 너무 잘 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계여서 그런지 기계어를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좋은 게 사람의 언어도 알고 컴퓨터의 언어도 아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떤 매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또 많이 못하던 그런 부분들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과 도시 측면에서도 프로그래밍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에이전트 많이 할 수 있고요. 저희 사람은 실세계에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상세계라고 보면 앞으로 있을 이런 가상세계와 실세계 사이의 어떤 매개로서 에이전트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에이전트한테 건물이 왜 중요하니 물어봤더니 제가 오늘 강연했던 앞에 배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월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이런 시그니처 요 그래프도 코드를 짜줘 했더니 코드를 짜주고 수학적으로도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지식들이 저희가 계속 만들어 오고 체계를 정립한 지식들이 다 학습이 돼 있어서 건물 에너지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도구도 매우 잘 활용하는 강력한 AI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한계가 뭐냐? 저희 GPT한테 막 물어보면 답 잘 얻잖아요. 근데 지금 GPT한테 열어서 요 강연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사람이 몇 명이고 이 건물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답변할까요? 아니요. 왜 그건 못하죠? 카메라가 없으니까. 직접 나타서.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학습되어 있지만 실세계의 어떤 지식 체계와 정보 체계는 GPT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세계와 가상세계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그 역할이 필요하고 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란티어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팔란티어가 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잘 활용한 대표 기업이 되겠고요. 이 온톨로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에 대해서 온톨로지 체계를 한번 구성해봐 라고 하면 도시, 구역, 건물, 존, 공간, 설비 이런 식으로 건물이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존재 이런 어떤 구분들을 잘 정립을 또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어서 실세계를 잘 표현하는 오늘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이 온톨로지 얘기를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실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도면 또는 이런 컴퓨터 언어로 된 맵 그리고 이 맵은 사람이 보기 어렵지만 에이전트한테는 매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립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여기 8개의 건물들을 한번 온톨로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표현하는 건데 온톨로지는 어떤 건물과 층과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설비, 데이터 이런 관계들을 그래프로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원형의 온톨로지를 에이전트한테 주는 순간 그 친구는 이 빌딩 1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이 온톨로지가 주어지는 순간 눈이 떠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톨로지 부분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이 온톨로지를 잘 정립하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전공과 관심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온톨로지를 또 잘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AI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AI를 활용하는 그 활용처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안에서의 지식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건물 하나를 모델링해서 해석하려면 전문가가 막 한 달 동안 뭔가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냥 어떤 땡땡땡 건물에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줘 하면 이 과정이 5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람 한 명이 한 달 동안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되는 일인데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릿뷰 통해서 창면적 위 따오고 건축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하게 되면 이게 에이전트가 작성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입력 파일입니다. 이거를 다 작성을 한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거 돌리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저기에다가 500원 들었습니다. 500원. 예, 예. 그리고 이 파일까지도 줍니다. 예, 그래서 무궁무진한 어떤 활용들을 생각할 수 있고, 예. 예, 요게 했고요. 예. 다음은 이제 기후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열섬 이런 것들 열섬을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보면 도시의 이제 녹지를 잘 조성하면 열섬이 완화되죠. 그러면 건축물 주변에 어떤 도시 열섬이 완화되면 뭐 냉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냉방 에너지가 줄면 줄수록 또 주변에 어떤 열을 방출하는 부분을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완화가 되고 또 녹지가 녹화되면 사람이 막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막 온도 낮추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를 잘 심고 녹지를 잘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어떤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 시에 적절한 나무를 제대로 건물 에너지나 이런 녹지가 필요로 한 곳에 잘 심는 것 자체를 그냥 예쁘게 심는 게 아니라 건물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이나 열섬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는 스트릿뷰가 아니고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진 있죠. 거기에 이런 컴퓨터 또는 에이전트를 쓰면 이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녹지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 간격도 잴 수 있고 또 이 옥상 위에 태양광 파넬이 있는지 아니면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색상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나무를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 어떤 건물이 냉방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창문도 많아요. 창면적비가 많아요. 그리고 하필 그 건물에는 혼잡하지가 않아서 태양복사, 태양빛이 엄청나게 많이 쬐는 거죠. 그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도 없고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나무를 잘 심어주면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이제 에이전트한테 시켜보는 과정이 이 다음 내용입니다. 이 뒤에 볼게요. 예. 여름철 조경이 필요한 건물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건물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녹지 면적은 적고 냉방 에너지는 많고 또 아까 그 기울기도 높고 주변에 그늘도 많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나무를 심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까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또 동작이 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으면 여기 나무가 심겨지면 여름철에 뭐 3%, 6%, 8%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절감이 될 거다라는 것도 미리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좀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음성이 안 나올까요? 요게 혹시 아까는 나와서 이제 마이크 켜서 그럴까요? 요걸 키우면 될까요? 네. 요거는 영상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파트의 기술을 적용한 거고요.
저희 이제 공동주택 보면 지역난방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역난방을 잘 운영해서 에너지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이런 챗 GPT 같은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온톨로지가 필요하죠. 이 건물을 잘 묘사한 온톨로지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 온톨로지를 아까 제가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잘 넣어주면 이런 건물의 온톨로지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온톨로지를 잘 생성해내고 그러면 이제 지역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들도 학습을 해주고요. 이런 게 예전에는 사실은 다 컴퓨터를 잘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데 에이전트가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난방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하루, 일주일 뒤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에너지를 한 달 동안 봤을 때 어디가 비효율적인지도 체크가 됩니다. 예, 기본적인 뭐 이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예. 여기 이제 날짜별로 아까 써 있었고요. 달력입니다. 에너지 효율 달력.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절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런 분석들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하면 워드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워드로 이렇게 한 달 동안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대화가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고요.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출한 부분이고 이거를 잘 저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AI가 잘했는지를 나중에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AI 자율 제어 시스템의 최신 기술과 성과를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최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로그 분석 결과 새벽 시간대에는 외기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기 보상 제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외기 온도가 낮더라도 태양 복사로 인해 실제 난방구와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외기 보상 제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공급 온도가 유지되어 과열과 에너지 낭비가 이 팟캐스트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AI. AI가 만든 거죠. 이 에이전트들의 로그들, 얘네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AI가 이 오디오도 생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면 좋겠죠. 공급량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패턴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HOS 분석에서도 전반적인 운전 패턴의 비효율 발생 빈도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기준으로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약 7% 절감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자각 무구속 AI 자율 제어 시스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와 사례를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한테 안내를 해주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이것도 에이전트의 로그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좀 과한 면이 있지만요. 예. 영어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생성 기술들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뭘 하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화하고 또는 사람이 보기 쉽게끔 표현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도시 에너지로만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그런 책들을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도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잘 엮고 꿰는 그러한 융합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에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자원도 있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시는 아쉽게도 요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요 곱하기 여기 HERI에서 해리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잘 엮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에이전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실세계가 있고 에이전트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지금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서울 또는 인천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표현하는 온톨로지가 있어야겠고요. 그럼 이 온톨로지가 에이전트한테 전달이 되면 AI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세계를 동작시킵니다. 그리고 그 실세계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설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정보가 다시 에이전트한테 올라가게 되면 AI는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자동 제어 루프들이 도시에 조금씩 논의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하나의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AI 시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어떤 AI가 아까 스마트 시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AI 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회가 돼서 지금 AI 시티의 어떤 기획 연구단에 제가 참여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소개드렸던 그러한 개념과 기술들이 앞으로 도시에 또 적용이 돼서 스마트 시티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소버린 AI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주적인 AI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한국의 어떤 AI 시티를 잘 연결하고 또 GPU도 26만 장을 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도시와 건물과 또 이런 AI 융합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